네, 10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동 분쟁 리스크보다 금리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증시 상황이 중동 리스크에 조금 더 악영향을 받아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4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고 이유를 꼽자라면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증시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된 내용을 또 보면 당시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 물론 이제 금리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한두 번 더 올리냐 마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 연준의 이제 타겟 레이트잖아요. 목표에 근접하게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조금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약적인 정책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와 근접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현재 5.5% 수준 고강도 금리 인상 상황을 지속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올리게 되면, 두 번 올리면 지금 0.25%포인트씩 두 번 올리면은 기준금리 상단이 6%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8%, 9%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최근에 이제 국채가 고공행진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사실상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또 추가로 금리 인상할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계속 나와줬고,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게 지금 증시에는 조금 안도 시그널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PI 나왔고 이제 CPI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11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분쟁이 과연 이 전쟁으로 확산이 되고 장기화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군사 무력 충돌 양상이 아니고 하마스 뒤에 있는 이제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 있는 미국, 중동 국가 대 미국의 어떤 대결 국면으로서 사실상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것이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BNY 멜론이 발표한 걸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핵시설까지 공격을 해서 이 전쟁 확전 가능성이 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지금 이런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지금 BNY 멜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지원 요구를 했을 때 무시 못하죠. 동맹국이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GDP를 따져보면 8주 정도까지는 외부 지원 없이, 동맹국들 지원 없이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주 이상 더 지나고 나서 미국에 이제 지원을 요청했을 때 미국이 이걸 무시할까?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게, 이스라엘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여기에도 지금 힘이 쏠려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중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악재가 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BNY 멜론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인데, 이제 토니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하마스를 도운 직접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게 중동 국가들 대 미국, 이렇게 서방 진영, 이렇게 해서 지금 대결 구도, 전쟁 구도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선을 긋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오는 보도도 내용들이 다 달라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가 공격을 급작스럽게 하는 거를 이란은 몰랐다, 이란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었다 이런 톤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도 다르고 진짜가 뭔지 팩트가 뭔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로서는 전해지는 내용들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오케이 하마스 백업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꿔서 액션을 취한다라면 이건 이제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5차 중동 전쟁으로 가시화가 될 경우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러면 이제 단순 비교를 할 때 거론되고 있는 게 이 4차 중동 전쟁이 되겠죠. 당시 이제 오일 쇼크, 물론 이제 그때 오일 쇼크 양상이 이번에도 재현될 거라는 어떤 단순 해석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이 정교하게 오일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정말 오일 쇼크가 터져서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때리고 막 금리 20%막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는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5차 중동 전쟁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쟁 양상으로 연합군 전쟁 양상으로 펼쳐진다라면 이거 진짜 당장 원유 가격이 정말 펌핑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인플레이션 당연히 펌핑 될 거고, 연준으로서는 추가적인 긴축을 더 단행을 할 거고, 정말 또 막 물가 상황이 뭐 또 9% 10%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준금리는 어딜 향할 것인가, 어질어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금리 리스크를 이제 받게 될 거고,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될 거고, 특히 전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이런 양상이 길어지게 된다라면 수출 주도형의 국가에서 먹고 사는데 직격탄이 또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봐도 대외적으로도 환경이 안 좋고, 세계 경제 관점에서 봐도 복잡한 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인데 이번에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조금 직설적으로 했더라고요. 로이터랑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들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채 재정 적자, 요거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로로 전환하기 위해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경로로 따라간다라면, 그러니까 부채 재정 적자, 부채 시스템을 계속 강화시킬 경우에는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 성장은 둔화됐고, 중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가장 약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비금융 부문 공공 그리고 민간 부채가 GDP의 270%. 와, 정말 이 부채 경제 시스템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걸 또 숫자로 대비해서 바라보면 어질어질하죠. 지금 전 세계 부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참 팬데믹의 영향이 크긴 큽니다. 여전히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부채 경제 시스템이 견고하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부채 절반이란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부유층 세금 인상, 사회보장세 소득 상한선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거, 이런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을 통해서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까지 조금 예리하게 전폭적으로 단행을 하지 않으면 니네 더 재정 적자 이런 상황 버티기 힘들 거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는 이 경제 성장 둔화와 더불어서 이 지방정부 또 금융기관의 부채 증가, 요거 신경 써야 될 걸,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목적이 이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에만 의존하는 거, 요거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시진핑 정권에서도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심의 내수개발, 성장세 이런 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쪽으로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국가 성장 동력을 조금 트랜짓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최근 들어서 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긴 하겠으나, 일단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바라볼 여지가 아주 매우 많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가 딱 터지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걸 좀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죠. 증시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버티고 있는 것, 그러니까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것과 비교를 하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들어서 처음으로 27,000달러를 반납했고 지금 돌파 지지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더 확전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도, 요럴 때 이제 리스크 해지 영역으로서 골드와 같은 역량을 보여주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재적인 매수 구간에 들어왔어. 그래서 난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달러와 국채 수익률은 빠지고 있고 나스닥과 골드는 상승하고 있어. 그런데 비트코인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골드처럼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200주 지수이동 평균 25,000달러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지까지 빠진다라면 2만 달러까지 후퇴도 가능해. 그래서 지금 이 녹색 라인 200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가 주간 차트죠, 당연히. 지지가 확인이 돼서 반등을 하는 것까지 봐야지 3만 달러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슈적으로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들을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48,000달러까지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내다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베네수엘라, 요런 나라들, 아르헨티나 요런 나라들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100% 200% 이렇게 가버리고 피아트 머니가 거의 이제 화장지보다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를 통한 희소성,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성,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반감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 4월 전에, 그러니까 연말 연시가 되는 거죠. 내년 1분기까지 48,000달러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내다보고 있어.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멘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기대감을 안기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SEC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건 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가 SEC 의견을 대부분 수용을 해서 수정 서류를 제출했다. 5페이지가 더 많은 분량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SEC 요구사항들을 지금 담아낸 건데 아크인베스트는 이걸 위해서 SEC와 의견 조율을 이미 여러 번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당장 막 곧 승인된다, 승인이 임박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자체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래서 수정본 넘버 2, 네, 요렇게 지금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승인 기대감은 계속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지금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2026년까지 이 8,000달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가격 전망을 보니까 26,000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8,000달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35,000달러,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 정도까지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2026년까지 8,000달러, 내년 말까지 4,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게임과 이 토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다 유틸리티 성격이잖아요. NFT, 토큰화. 특히 이제 우리가 파트 2에서도 자세히 짚어볼 건데, 토큰화. 요즘 이 토큰화가 지금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가 토큰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지금까지는 어떤 리플, CBDC, NFT,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살펴봤다라면 그게 조금 더 전폭적으로 지금 JP모건과 블랙록이 등판을 하면서 판가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큰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적인 과도기적인 흐름의 속도가 좀 붙는 모습인데, 이런 측면에서 봐도 이것도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게이밍, 뭐 토큰화 뭐 이런 거 표시돼 있죠. 반감기도 당연히 스팟 ETF, 현물 ETF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4,000달러, 그리고 2026년에 8,000달러까지, 장기적으로는 26,000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전망을 했습니다. 이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의미 있는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훌륭한 블록체인의 표본이다. 요즘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과 특히 솔라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적절한 방향으로 지금의 어떤 형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가치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더 많은 생태계 구축이 더 적극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달라붙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솔라나 플랫폼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성을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블록체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피델리티의 자회사죠. 암호화폐 부문 자회사가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인데, 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다운 뭐 그런 어떤 리서치 내용이 아닐까 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블랙록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굉장히 전폭적입니다. 이 자산 시장, 특히 자산의 토큰화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 이렇게 지금 시대적인 방향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에 블랙록이 지금 다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뭐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했지만, 블랙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뭔가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 이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 보인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파트 2에서는 블랙록과 JP모건 얘기, 그리고 이걸 리플과 연계지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토큰화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